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 보는 국민들도 어리둥절한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김종인 선대위를 전격 해체하고 홀로서기 승부수를 띄운 윤석열 후보.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에는 대표 리스크가 또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오전 정치권 상황 잠시 뒤에 취재 기자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800억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이 직원 680억 원 상당의 금괴도 샀다는데 어떻게 구매해서 운반했을까요? 잠적하기 전 가족들에게 증여한 건물 세 채도 범죄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잠시 후에 이 사건 짚어보고요. 평택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연락 두절됐던 소방관 3명 구조돼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단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당대표 사퇴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인 사이 이재명 후보는 연일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가전 전시회에 참여한 혁신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차기 정부 운영과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민생 안정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한 달 동안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이 20만 원까지로 지금보다 2배 높아집니다. 1,880억 원 규모의 회사 돈을 빼돌린 뒤 잠적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 이모 씨가 자택 건물에 숨어있다 체포됐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금괴도 이 건물에서 발견됐습니다.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연락이 두절됐던 소방대원 3명이 모두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순간적으로 건물 내부에 불길이 퍼지면서 이들이 불입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300명 넘게 줄어 이틀째 4,000명대를 유지했고 위중증 환자도 71명 감소해 882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화이자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 3명이 연락이 두절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발견 당시 3명 모두 심정지 상태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평택시에 있는 한 건설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실종됐던 소방관 3명 모두 발견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낮 12시 41분쯤 이곳 화재 현장 2층에서 실종됐던 소방관 3명 모두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모두 심정지 상태로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불길이 아직 다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뒤로 보시면 건물 내부는 온통 검게 그을렸고 내부에선 매캐하고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5명과의 연락이 끊긴 건 오전 9시 1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원 수색팀을 투입해 실종된 소방관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나머지 대원 3명이 연락이 끊겨 계속해서 수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46분쯤 이곳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처음 불길이 시작됐는데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밤새 진화 작업을 벌여 새벽 6시 반쯤 대응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인 오전 9시 20분쯤 불길이 다시 2층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최대 5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동원되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과정에서 불길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대원들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진화 인력 180명과 장비 58대를 배치해 불길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산소통과 LPG 가스통 등 폭발성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특히 안전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건설 현장에서는 이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곳 5층 주차장 상판이 무너져 내려 인부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에 있는 한 건설 화재 현장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산과 함께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이준석 대표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사퇴 결의안까지 논의했습니다. 야당의 내부 갈등을 틈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로 표심 다잡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탄핵까지 제안이 됐다고요. 네, 오늘 국민의힘은 변화와 단결을 내걸고 윤석열 후보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선거대책위를 전면 해체한 뒤 원팀 출발의 결의를 다지는 첫 자리였는데요. 윤 후보는 당과 선대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송구하다며 변화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 자신부터 각고의 노력으로 크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 절박하게 뛰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원총회에 이준석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추경호 의원은 이 대표의 사퇴 결의안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당 혼란이 이어지고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공론화된 겁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의 퇴진 요구와 일부 의원의 반대 토론이 이어졌고 이를 결정할 무기명 토론도 제안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이 대표의 의원총회 참석을 요청하고 잠시 뒤 오후 2시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윤 후보가 쇄신안을 꺼내든 지 하루 만에 이 대표와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도 한몫했는데요.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의 임명안 상정 자체를 거부했지만 윤 후보가 끝내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면 충돌한 겁니다. 다만 권영세 사무총장은 큰 이견 없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오늘 아침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깜짝 인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했던 선거 캠페인 이른바 연습 문제를 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이 대표와의 갈등도 풀릴지 주목됐지만 이딴 파열음 속에 이 대표는 관심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내홍에 휩싸인 사이에 이재명 후보 연일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일종의 대비 전략이겠죠? 네, 이 후보는 아침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 기획부동산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는 차기 정부 운영과 주요 정책을 주제로 초청 토론회에도 참석했는데요. 여기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이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면서 안타깝게도 그런 증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땐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큰 호응을 받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단 재원 규모도 그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무슨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세계가전 전시회에 참여한 혁신기업과 화상으로 만나 이 차기 정부는 기술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 후보가 강조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밤에는 100분 토론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으로 윤석열 후보가 주춤한 사이 이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며 차별화와 지지율 벌리기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우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4곳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36%, 윤 후보는 28%를 기록해 이 후보가 윤 후보를 8%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3%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 지지율은 동일한 반면 안 후보 지지율은 6%포인트 올라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제20대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는 모레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된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능 단체 모임과 같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선거 구민들을 대상으로 당의 정강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제재를 받게 되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를 찾는 것도 제한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위중증 환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환자는 4,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예, 확진자 감소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이렇게 진단했다고요? 네, 현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유행과 위중증 환자 규모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감소한 요인으로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감소를 꼽았습니다. 당국은 60세 이상 환자 수가 한때 35% 이상으로 2,000명에 육박했지만 오늘 신규 환자 기준으로는 15.6% 600명대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3차 접종의 효과가 크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18세 이하 환자 비중은 25.7%로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으로 학생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18세 이하 환자 수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과 위중증 규모가 더 축소된다면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감소세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126명입니다. 전날보다 300명이 넘게 줄었고 일주일 전 목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해도 900명 이상 줄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82명으로 전날보다 71명이 줄면서 지난달 13일 이후 24일 만에 8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는 49명이 늘어 누적 5,887명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의료 체계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사흘째 50%대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6%, 전국은 54.8%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 정리하는 동안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가운데 3명이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가 조금 전 구조됐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평택 화재 연락이 두절됐었던 소방대원 3명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인데요. 자, 브리핑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영업위기를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가게가 많죠. 최근 60년 세월을 간직한 서울의 한 노포도 폐업하게 됐는데요.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생긴 적자를 견디다가 문을 닫은 상황에 대해서 주인도 그리고 이곳을 찾았던 단골 손님들도 아쉬움이 참 크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미근동에 있는 통술집이라는 가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뭐 60년 동안 영업을 한 굉장히 오래된 가게인데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내내 작업자들이 이곳 가게 안에서 물건을 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정취가 느껴지던 둥근 테이블, 그리고 의자, 그리고 주방 용품들이 모두 빠져나간 가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황량한 모습입니다. 철거 장면을 직접 지켜본 80대 사장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마음이 뻥 뚫린 기분 같았다며 벌써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느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 가게는 60년 전에 세워진 곳으로 서울 미래유산으로도 꼽힌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위기를 2년 동안 겪고 난 뒤 지난 3일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장인 80대 고수덕 씨가 이곳 가게 문을 닫게 된 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생긴 적자 때문입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주변 단체 손님도 못 받게 돼서 임대료까지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 집까지 팔아가며 적자를 메꾸려 했지만 이젠 역부족이었습니다. 다 헐린 가게가 아쉬운 나머지 주인 어르신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손님들 역시 아쉬운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추억이 많은 곳이라는 손편지를 주고 가는 분들도 그동안 참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위기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많을 텐데 다른 곳들 상황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가게와 매장들 역시 폐업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 있는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도 문을 닫은 상황이고 신당동에서 3대째 운영을 하고 있는 떡볶이집 역시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서울의 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은 6.7%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취를 감춘 명동거리는 특히 공실률이 43%까지 올라갔는데요. 압구정이나 홍대 쪽도 소규모 상가 5곳 가운데 한 곳이 비어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중대형 상가도 9.7%, 10곳 가운데 한 곳이 비어있던 것으로 집계된 만큼 상권은 전반적으로 나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게 자영업자들로선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오늘부터 일부 자영업자는 방역수칙을 규탄하면서 매장 영업이 끝나는 밤 9시 이후에도 간판과 가게에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미근동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자,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소방대원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속보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과장 구호병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조대원 5명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명 자력 탈출한 2명에 대해서는 경상이고 현재 평택 구문이병원에 1명, 그다음에 성모병원에 1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3명에 대해서는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심정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1명은 평택 구문이병원, 또 1명은 화성중앙병원, 1명은 평택 성모병원에 지금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지금 상황은 지금 계속 저희가 연소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좀 소요가 될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저 해제할 것입니다. 바로 해제할 것입니다. 지금.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회의 중이라 그 사항에 따라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98분에 5명이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몇 명이 들어갔다가 몇 명이 네, 소방당국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3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 정책을 내놨는데요. 오늘 발표할 설 융자 지원은 이와 별도로 추가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레부터 30일 동안 농축 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지금보다 2배 높입니다. 또 이번 달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종이 상품권은 70만 원, 모바일은 100만 원까지 올립니다. 홍 부총리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1천만 원 범위 내에 성수품 구매 자금도 융자 지원도 추진하며 1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 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설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설보다 일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민생 대책과 별도로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 중립 투자 등 6개 핵심 사업에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을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을 올해 311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880억 원 규모의 회사 돈을 빼돌린 뒤 잠적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 이모 씨를 체포한 경찰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며 특히 자금 회수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잠적했던 이 씨 결국 자택에서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9시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자택 건물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회사에 결근하며 모습을 감춘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경찰은 저녁 8시쯤부터 4층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다른 호실 빈 방에 숨어 있다가 발각된 겁니다. 이 건물은 이 씨가 지난 2016년부터 소유했던 건물로 모습을 감추기 전 부인에게 증여한 곳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일단 이 씨를 즉각 체포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 씨가 횡령한 돈이 금괴 구입에 사용됐다고 했는데 일부가 발견이 됐다고요? 네, 이 씨는 지난해 10월쯤부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횡령 금액만 모두 1,880억 원에 달하는데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 씨가 1kg짜리 금괴 850여 개를 680억 원에 사들이며 현금화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어제 이 씨가 숨어있던 곳에서 이 금괴들도 발견됐습니다. 다만 모두는 아니고 일부 금괴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금괴를 제외하고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자금은 상당한데요. 이 씨는 지난 10월 한 반도체 회사 주식을 하루에 1,400억 원어치 사들인 이른바 슈퍼개미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다시 매도했습니다. 또 일부 자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4층짜리 건물들이 묶인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두 가지의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씨가 붙잡힌 만큼 범행 동기와 경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잠적한 뒤 자택 건물에 숨어 있는가 하면 가지고 도주하기 어려운 금괴를 사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에 대해서도 이유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 측이 이 씨가 단독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윗선의 지시나 범행을 도운 사람이 있었는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큰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지난 3일 오스템 임플란트가 직원의 횡령 사실을 공시한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은 횡령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 추적에 강력팀을 포함해 40여 명 인력을 동원했고 서울경찰청 자금추적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액 보전을 위해 이 씨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모두 동결됐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범행 자금이 흘러갔다고 확인된 경우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씨가 여러 계좌를 통해 금액을 수차례 옮긴 것으로 조사돼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과 주식 거래 수수료, 또 투자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이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팀장 이모 씨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네, 횡령금 회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1,800억 원대 회사 돈을 직원 한 명이 횡령한 초유의 사건이었는데요. 자, 어제 검거가 됐는데 하도 안 잡혀서 해외로 도주한 거 아니냐 했는데 자택에서 검거가 됐어요? 네, 원래 자택에 비어있는 다른 층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빨리 잡힌 건 맞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그 자택과 주변 그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수색을 초반부터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는 이런 또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찌되었든 현재 지금 빠르게 체포가 된 상황이고 또 지금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금괴로 자신의 어떤 횡령금을 바꾼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851개의 금괴 중에서 약 절반 가까이를 이번에 체포를 하면서 회수를 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가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지 닷새 만에 체포가 됐는데 체포 당시에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객관적으로 부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 사건에 굉장히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단 금액 자체도 상장사 횡령 규모로서 굉장히 역대급으로 크고요. 예. 보통 이제 이 정도의 횡령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직원 단독 범행으로 일단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횡령을 할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가지 위장 거래를 통해 가지고 횡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출금됐고 당시에 그 명목을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횡령으로서 고소를 하고 문제를 삼는다면은 이 돈의 흐름이 나와 있는 이상 바로 체포가 가능한 그런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맞는데요. 예. 역설적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명확한 횡령 범행이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것도 통지가 못 되다가 이제야 발견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김 씨가 이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느냐도 관심인데 이제 1kg짜리 금괴 850개 이게 시가로 하니까 680억 원어치가 되는데 이 금괴 일부가 어제 그 체포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양의 금괴를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운반을 하고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 정말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보도가 계속 업데이트가 예. 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금거래소에서 샀고 네. 또 구매한 시점도 이번에 횡령이 밝혀지기 직전인 한 28일경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승합차로 운반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정도가 나와 있고요. 금괴를 샀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발각이 되더라도 이 횡령 자금을 적절하게 은닉하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괴를 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혹여라도 발각이 되더라도 이분에서 분산해가지고 놈으로써 관련된 내용들이 나중에 찾기가 추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만들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이런 불법적인 자금들을 뭐 좋든 싫든 암호화폐나 코인이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유통을 하거나 바꾸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괴라는 굉장히 무거운 수단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두세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장기간 이 횡령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거나 그걸 도와주는 공범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코인 계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개설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혹여라도 한 계정이나 몇 가지 계정이 막히거나 압수가 된다면은 전체 횡령금을 바로 추징이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해가지고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당사자와 이 횡령 금액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 회사에 있어가지고 내부 통제 기준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두 번째로 이 횡령의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을 돕거나 혹은 이 사람이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누군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가 체포되기 전에 주변에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 가족들이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단독으로
다 이 일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도와주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이 1,880억 원에 한정한다면은 조금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전 후방에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자금 입출금 내역과 내부 통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부 통제라는 거 한마디로 CCTV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금의 입출금과 사용에 대해 가지고 여러 CCTV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은 문제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모종의 이유로 이거를 꺼놓거나 없애거나 감춤으로써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은 예.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빼갈 요인이 생기고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빼가는 범행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을 빼간 범행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 역으로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CCTV가 10대가 있었고 모니터링 요원이 10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3대로 줄이고 3명으로 줄이고 혹은 어느 곳에서 CCTV 사각지대를 만들어놨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이상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1,880억 원 이외에도 전후에 여러 가지 입출금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통제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의도적인 내부 통제의 약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1,880억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의 여러 거래 요인들 중에서 횡령이 용이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또 횡령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지까지도 살펴보는 게 이 사건 수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씨의 행적들이 여러 가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잠적 전에 그 가족에게 또 건물을 증여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씨가 한 여러 가지 행적들은 이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12월 정도부터는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과정들이 보이고요. 네. 증여와 관련돼서도 결국은 이렇게 횡령한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에 관해서는 결국은 몰수나 추징이 네.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이제 가족들한테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횡령 이전에 지금 가족하고 지인에게 증여한 건물이잖아요. 자금을 회수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시점을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횡령의 기준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10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횡령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횡령을 한 이후에 이렇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증여 자체가 허위. 로서 가장 양도가 아닌지를 살펴보고 가장 양도라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람의 재산으로 회복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가장 양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개념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여로 예를 들어서 횡령한 이후에 증여한 건물들이나 증여한 재산들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법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문스러운 행적들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도 여러 갈래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1,880억이라는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돈과 또 금괴, 금괴도 사실 851개의 금괴가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만 모든 것들이 집중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관심 있는 궁금한 부분이 그 CCTV에 있습니다. CCTV. 말 그대로 이제 비유해서 CCTV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큰 상장사가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이 나가는데도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 1,880억 원 자체는 단독 범행의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 돈을 처분하고 우왕좌왕하다 결국 잡힌 것까지 봤을 때는 단독 범행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 이거는 단독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후에 있어서 자금 입출금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일탈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는 내부 통제 기준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약화가 있었다면은 이 돈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지점이 어쩌면 더 본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는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이 상장사라는 게 결국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신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락에 따른 그 소액주주를 피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이 지금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리적으로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이사,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을 네. 묻는 상법 401조 조항이 있습니다. 이사가 이제 어떤 불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런 네.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사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제 거기에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주 대표 소송으로 또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우리 판례상으로는 그 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대표적으로 횡령 같은 예. 경우에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만으로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있어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회사가 허위 공시를 함으로써 즉 400억의 이제 1,800억의 이제 횡령 금액이 있어 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그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지 않고 고의 중과실로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그 공시를 믿고 그 시점에서 그 주식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손해는 인정될 수 있고요. 다만 주주들에 따라서 주식을 산 시기와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금액도 역대급이지만 이전에도 뭐 횡령 사건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횡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시스템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결국 모니터링과 분산이겠죠.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자금의 입출금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권한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특정인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순차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거.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가령 이제 뭐 잔액 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했죠.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그 잔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살펴보지 못했을까? 어떤 서류 위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검증이 가능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의 이동이라면 1,880억 원이 이동했다면은 아무리 분산하더라도 한 번에 굉장히 큰 금액이 이동했을 겁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주거래 은행이나 관련 은행에서 이상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통지를 하거나 확인해 볼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게 아예 내부 프로토콜로 있는데 왜 그게 완전히 셧다운돼서 무력화되어 있었는지 어찌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모두가 출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CCTV가 다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서 11대 중에 10대가 꺼져 있더라. 이런 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지금 각자의 회사에 있어서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주목하신 이 부분, 1,800억 원대 횡령인데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회사가 모를 수 있었는지. 자, 이게 그래서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경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크게 늘어서 의료와 교통 등 사회 기반 서비스의 차질을 빚자 세계 각국이 지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PCR 유전자 증폭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규모를 줄이려 하고 프랑스는 보건업계 종사자의 경우 무증상이면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20만 명이 넘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영국의 경우 자가격리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로 인해 의료와 교통, 교육 등 사회 기반 서비스에서 차질을 빚자 영국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From next Tuesday in England, if you test positive on a lateral flow device, you should just record that result on gov.uk and begin self-isolating. 지금은 PCR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일주일간 의무 격리를 하는데 최근 검사가 폭증하면서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만큼 격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하면 40%에 이르는 무증상 확진자의 일터 복귀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6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항원 검사만 받습니다. אבל אנחנו גם עכשיו נמשיך לחיות לצד הקורונה. נשמור על הבריאות וגם על שגרת חיים שפויה ככל האפשר. 프랑스는 의료진과 병원 직원, 요양사 등 보건업계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증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 출근했을 때 동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과 최대한 접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 1명의 플루로나 감염을 현지 시간 5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소년은 최근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온 뒤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에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심각한 증상 없이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코로나19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0% 가까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고령층의 확진자는 줄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12월 1주 35.8%에서 12월 5주 21%로 감소하였고 오늘 기준으로는 15.6%로 감소하였습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도 12월 1주 11,000명대에서 12월 5주는 6,0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 이상 중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과 3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 간의 예방접종의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3차 접종을 할 경우 2차 접종 시에 비해 감염 위험은 82.8%, 위중증 위험은 96.9%, 사망 위험은 99.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확진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위험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 후에는 확진이 되더라도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 시보다 중증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93.6%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접종군은 확진 시 2차 접종 후 확진자보다도 중증 및 사망 위험은 5배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3차 접종을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가 크고 돌파 감염 시에도 중증 사망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월 말까지는 전체 인구의 약 75%인 3,800만 명이 3차 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1월 중 새롭게 접종 간격 3개월이 도래하는 분은 약 1,200만 명으로 대부분 지난 10월까지 2차 접종을 받은 50대 그리고 40대 이하의 연령층에 해당이 됩니다. 청장년층은 고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낮지만은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계층이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되거나 감염 시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고위험군의 감염과 사회 전체의 중증 위험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59세까지 연령층의 경우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났으면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빠르게 3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3차 접종 대상은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예약하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백신은 당일 예약 및 접종도 가능합니다. 추진단은 보다 신속하게 3차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부속 의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1, 2차 접종 때와 같이 3차 접종도 사업장 내 자체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30여 개 사업장이 자체 접종을 희망하였고 소속 근로자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1월 10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얀센 백신 접종자는 1회 접종 후에 2개월이 지났으면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등록 외국인은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하고 미등록 외국인도 기존에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를 통해서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패스 관련 안내입니다. 1월 3일부터 9일까지인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 1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2차 접종의 유효기간은 접종 후 180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다중이용 시설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쿠브 앱과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차 접종 후에는 접종 정보를 갱신하면 사용하는 앱에서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차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자는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별 방역수칙과 방역패스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여 시설 이용자가 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앱의 접종 정보를 현행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접종 증명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 패스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유행 통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누적으로 1억 385만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이상 반응은 41만 8,747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접종 후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2%로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고 사례의 약 93.3%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안내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26만 명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았고 무료 접종 대상자 대비 77.2%에 해당합니다. 고령층이나 어린이,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정란 배양 방식의 백신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별도로 도입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1월 1일부터 접종 대상을 일반적인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에 지정된 보건소나 유탁의료기관에 문의 후에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NFT, 대체 불가 토큰입니다. 네,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도 NFT가 등장했는데요. NFT가 뭔지, 기업들이 눈독 들이는 이유는 뭔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태현 기자, 네. NFT, 대체 불가 토큰 이렇게 많이 들어는 봤는데 개념이 확실히 좀 안 잡힙니다. 이 단어는 요즘에 많이 나와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디지털 파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예를 들어서 그림 파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다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사가 쉽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즘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림 파일에다 그림을 그려서 복사를 계속하면은 네. 이 파일을 수만 개도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유자도 알 수 없고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서 증명서, 그러니까 토큰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생기는 거죠. 예. 따라서 여기서 이 소유자가 생기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2017년부터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부터 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관련 사업들도 굉장히 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유명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냥캣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준비를 해서 나오면 좋겠는데요. 예. 이 유튜브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끈 그림이라고 합니다. 예. 어떠세요? 귀엽죠? 네. 이 그림을 사실 생각이 있나요? 그치, 가격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이게 원작자가 이거를 NFT화해서 지난해 2월에 경매에 올렸습니다. 예. 이게 이더리움 300개에 낙찰됐어요. 당시에 가격을 좀 계산을 해보면 59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7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저 그림. 그렇죠. 이 그림이 NFT화 된 것이 7억 원에 예. 팔린 겁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요.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이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예. 처음에 올렸던 트윗 글인데요. 지금 네. 나오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2006년 3월 21일에 올린 글이고요. 이 뜻은 지금 막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설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별 내용 없죠. 이것도 경매에 붙였습니다. 저 같으면 솔직히 290원 정도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29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3억 원가량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도 아닌데 트위터 그렇죠. 창업자의 첫 예. 트윗이 지금 33억 원에 그렇죠. 낙찰이 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유자를 증명하는 토큰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33억 원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NFT를 단순한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자산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NFT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네네. 나오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 선대위에서 낸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자금 펀딩 참여자에게 NFT를 발행하는 방법을 좀 지금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기부랑 다르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그러니까 채권 약정 방식인데요. 네. 이럴 때는 약정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걸 대신에 NFT를 발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뭐 공약이나 철학을 담아서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큰 의미가 될 거다. 이런 게 선대위의 판단이고요. 예. 따라서 2030처럼 NFT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펀딩도 받고 또 지지도 이끌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돈이 될까 네. 이런 의문이 계속 들기도 하는데 NFT가 갖는 뭐 장점들도 있습니까? 자, 이게 지금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고요. 어찌됐건 시장의 자리를 조금씩이나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지금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생산이 굉장히 좀 쉽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면은 조금 공부를 하고 하면은 간단한 작업만으로 NFT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 해요. 따라서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내기가 쉽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기존 자산이 갖는 단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진품에 대한 논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예술계가 NFT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암호가 보호가 되는 것이 강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소유주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진품이라는 점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요게 또 하나 주목받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고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저게 정품인지, 또 판매자랑은 언제 만나야 되고 시간은 어디서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는데요. NFT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진품인 거는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장소 같은 것들은 파일만 거래하면 되니까 이런 제약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또 같은 이유로 휴대하기도 쉽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해킹 같은 외부 공격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런 점들은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이게 새로 등장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한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장 근본적인 한계라고 보는 거는 어떤 디지털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토큰을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자산의 가치가 생긴다는 점. 이게 제일 큰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가라는 게 있잖아요. 주가는 미래의 모든 배당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예. 따라서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가상화폐가 가진 단점과도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인데 따라서 이 단지 토큰이 삽입된 것만으로서 자산의 가치가 생긴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NFT가 원본에 표시되는 건 아닙니다. 복사해도 똑같은 파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한정판 같은 거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라면은 이거는 큰 가치가 없는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NFT가 새로 생겨난 분야고요. 정보의 불균형이 지금 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잘 아는 사람들이 기존의 작품을 도용을 해서 자기가 NFT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증 절차도 없고 특허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보니까 NFT가 난립하고 시장이 흐려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가상자산이랑 비슷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작권을 갖는 게 아니고 소유권만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러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복제 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좀 선제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증시에서도 NFT를 선언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한 카드 회사가 지금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예.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순간이나 자신의 자산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NFT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회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거래는 안 돼요. 이런 건 우리나라 금융 플랫폼 중에선 처음으로 실시한 서비스라고 하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이번 가전 전시회에서 이런 NFT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담은 스마트 TV를 곧 출시할 거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임 회사도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긴 하지만 올해 증시에서 키워드로 NFT를 꼽을 정도니까 기업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대응에 나선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고 지금 트위터 창업자 첫 트윗 내용이 아까 33억 원에 그렇죠. 팔렸다고 했는데 트렌드 따라가려면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자산 쪽은 특히 그런 게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조태현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달려서 서울시 시내버스 평가에서 65개사 가운데 62등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사실상 난폭 운전을 종용한다며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6시 22분 시내버스가 차고지를 나섭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를 위반하며 정신없이 달리는 버스. 빨간불에도 속도가 줄지를 않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는 신호 위반, 무정차 운행, 과속 등 난폭 운전으로 정평이 난 지 오래입니다. 기사들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난폭 운전도 할 수 있고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기사들은 회사가 사실상 난폭 운전을 종용한다고 호소합니다. 정해진 다음 출발 시각을 맞추기 위해 승객이 몰려들어도 차가 막혀도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운행 도중에도 수시로 시간 간격을 줄여달라는 메시지가 날아와 사고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페널티 점수 그런 게 있어요. 금전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안 까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막 이렇게 잡아 돌리는 거예요. 식사 시간은 30분은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된다. 나와 있는데도 운전기사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서울시 방침이 생기자 회사는 수습기간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기사들은 노선이나 운행 방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바로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사고를 내면 회사는 사직을 압박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되어야 부당해고도 되고 하는 것이지. 씨는 지금 수습기간이야. 갈 곳이 없어서 좀 최대한 좀 선처를 부탁드리고. 회사 측은 서울시와 협의해 버스 출발 간격을 정한 거라면서 오히려 준법 운행으로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기사들을 탓했습니다. 또 차고지가 좁아서 출발 간격을 넓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법을 해요? 다른 사람 다 그 시간에 웬만하면 다 들어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그 시간이 그 정해져 있어요. 차고지의 차가 여기 제대로 서 있질 못해요. 노조는 결국 집회를 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출발 간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택배 화물을 사람보다 4배 빠르게 처리하는 화물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화물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우수 물류 신기술 제5호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을 통해 화물 적재 상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상자 형태는 물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화물도 자동으로 하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로봇을 활용하면 11톤 트럭 기준으로 30분에 1,500박스를 내릴 수 있어 인력보다 효율이 4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재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락 합참공보실장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한미 정보당국이 탐지한 비행거리와 고도가 북한 발표와 다르고 북한과 일본의 발표 내용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관련 기술을 완전히 갖출 경우 지역 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P통신은 마하5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가공할 속도와 기동성으로 미사일 방어망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군에 반격할 시간과 전통적인 격퇴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차세대 무기로 북한이 이를 미사일 방어망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서 국제적인 공분을 샀던 마크 램저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가 이번에는 위안부 강제징용설은 사기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또 피해자들의 증언 번복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대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여성들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징용설은 거짓 주장이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새로 발표한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적 계약, 비평에 대한 답변에서 펼친 주장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1945년 종전 후 30여 년간 위안부 강제징용을 입증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저술가 요시다 세이지가 1983년 펴낸 책 나의 전쟁 범죄가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고 이 책을 계기로 한국 여성들이 강제징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요시다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책은 허구라고 밝혔다면서 따라서 위안부 논란은 그의 사기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후 상당 기간 침묵하던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하기로 한 이후에야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1990년대에는 친구 따라 몰래 집을 떠나 별 생각 없이 일본군을 따라갔다고 증언했다가 2002년에는 14살에 총칼에 의해 끌려갔다. 2007년에는 일본군에 의해 납치당했다는 식으로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램지어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들어 위안부 문제 관련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논문으로 또 한 차례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점차 짙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내일도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닷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예, 자 오늘 내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미세먼지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군요. 네, 서울은 어제와 달리 햇살이 내리쬐면서 추위는 덜한 편입니다. 기온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높아서 현재 1.7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미세먼지 정보를 당분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광주, 전북,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 북동부와 영서 일부 지역에서 눈이 조금 오겠고 서울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화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손을 놓은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지금 밀당 과정 중에 있는 걸까요? 결별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슬림하고 젊은 선대위, 두 사람 방향은 같아 보이는데 잡음과 갈등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탈모의 임플란트 지원까지 화제성 공약 계획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비판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당 관계자가 아닌 정치평론에 정통하신 교수 두 분 모시고 객관적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